안녕하세요. 저는 다시 평범한 생활로 돌아온 3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제 마음속에는 아직도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습니다. 이 분노와 관련된 검색을 하다가 이 채널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지만 듣고 있으면서 제가 겪었던 일들이 떠오르면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이곳에 사연을 보내면 제 분노가 향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발 그리게 할 수 없을까 생각하며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긴 속의 말보다는 사연이 더 듣고 싶을 테니 제 이야기를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처럼 학교에 다니고 대학을 졸업한 후 취직을 준비하다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평범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너무 헛된 꿈을 꾸지 않고 남들처럼 튀지 않게 잘 살아가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그렇게 취업 준비를 마치고 직장을 다니게 된 후에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대학 시절 친구의 소개로 아내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좋았을 뿐만 아니라 착해서 제가 처음으로 욕심을 내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너무나 과분한 상대였기에 그저 편하게 지내다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2년 동안의 연애 끝에 용기를 내어 프로포즈를 했지만 아내는 대답을 거절하고 결혼을 고민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좋아하지 않아 하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어두워진 제 얼굴을 보고 나서야 늦게 자신의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로 여자친구가 혼자 계시는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혼 가정에서 자란 아내는 자신을 낳아주신 장모님보다 덜 사랑받은 장인어른과 더 특별한 관계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 이후로는 도박과 다른 남자 문제 때문에 이혼하셨던 것입니다. 장모님의 문제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했어요. 장모님이 자신의 문제로 아내의 친부와 이혼하셨는데 재혼하신 뒤에도 똑같은 문제를 유발하셔서 재혼한 장인어른과 사이가 좋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장인어른께서는 개부셨으나 아내를 친딸처럼 대하셨고 어린 딸이 장모님으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을까 우려하여 별도로 데리고 나와 살았다고 했어요. 이혼을 못하시고 가정을 소홀히 하는 장모님 대신 홀로 의붓딸을 키우시면서 장인어른은 암으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내와 함께 있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장인 어르신께서 돌아가시고 가족이라 할 수 있는 분은 장모님뿐이었지만 그 후로도 아내는 장모님과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전에도 자신이 낳아준 친모에게 큰 기대가 없었던 아내였지만 장모님께서 장인 어르신의 투병 생활을 알고도 모르쇠하면서 장인 어르신의 보험금까지 욕심내어 연을 끊으셨다고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아내는 평범한 집안에 나와 결혼하는 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좋은 사람임을 확신한 저는 아내를 포기할 수 없었고 혹시 부모님이 반대하더라도 꼭 결혼할 것이며 아내의 마음을 돌릴 것입니다. 결국 아내는 나를 믿고 결혼을 약속하였고 우리는 양가 집안의 결혼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다행히도 제 걱정과는 달리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내의 가정사를 이해해 주셨고 오히려 보살펴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내와 장모님 간의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결혼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오랜만에 만난 장모님께서는 딸의 결혼 소식을 반가운 마음 없이 다시 한번 딸을 이용하여 욕심을 부리려 하셔서 제대로 얘기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며 더 이상 장모님을 만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 대신 제가 따로 장모님을 찾아보려고 하였지만 아내는 저에게까지 그런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며 저를 한숨 돌리고 결국 아내의 의사를 존중해 장모님을 모시지 않고 혼자서 아래쪽 친척 어른을 모시고 결혼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결혼식 당일까지도 부모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아내가 안타까웠던 제가 그런 아내의 공백을 더욱 채워주어야 것으로 생각했고 이를 통해 우리는 싸움 없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사건 없이 보낼 수 있었던 어느 날 아내가 친척으로부터 장모님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에도 아내는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장모님과 만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혹시 제 아내가 나중에 후회할까 걱정되어서 아내를 설득하여 함께 장모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결국 끈질긴 설득 끝에 아내와 함께 병상에 계신 장모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은 많이 아프신 것 같았는데 제가 아내에게 들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누워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만나지 않겠다고 했던 아내도 실제로 아프신 어머니를 보고 나니 마음이 편치 못한 것 같았습니다. 이후에는 병원을 갔다 온 후 아내가 가끔 장모님을 뵙고 오곤 했는데 장모님께서 연명치료가 무의미해지며 집으로 돌아가신 후로는 아내가 장모님 댁으로 자주 내려가고 있습니다. 간병을 하게 되었지만 그 노력에도 결국 장모님이 얼마 남지 않아 세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장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후 아내는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전 장모님과 함께 보낸 시간이 후회되는지 아내는 장모님을 무척 그리워했지요. 그래서 장모님의 흔적이 남아있는 고향집으로 내려가자고 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직장 문제도 있었고 그곳에서 살아가기도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장모님을 떠나보내고 힘든 아내를 위해 최대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했고 비싼 정신과 상담과 치료를 받게 하면서 아내에게 어떤 방법이든 위로가 되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악화만 되고 나아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아내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퇴근한 제게 층간소음 때문에 미치겠다는 말부터 시작하여 아내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여보, 나왔어. 여보, 당신 왜 그러고 있어? 귀에 뭘 꽂고 있는 거야? 왔어. 혹시 지금은 다른 소리 안 들리는데 무슨 소리? 당신이 오기 전까지 다 미치게 하는 소리를 하루 종일 틀어놓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어느 집이 있었다는 소리야. 진짜 어느 집인지 아니? 그래, 아직 새로 이사 온 집은 없는데. 그랬더니 잠깐 뭘 했나 보다. 아파트에 살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래도 나중에 너무 심하면 관리실에 전화해. 혼자 이러고 있지 말고. 아파트 생활에 어느 정도는 소음이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말한 층간소음을 처음에는 아주 잠깐의 소동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내는 생각 이상으로 힘들어했고 층간소음을 호소하는 기간도 길어졌어요. 또 윗집과 아랫집과 큰 다툼을 벌이게 되었어요. 경찰서까지 갔다 와 돌아왔어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월차와 반차를 사용하여 아내가 호소하는 층간소음을 확인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제 귀와 소음 측정기 모두에서는 고통을 유발할 만큼의 소음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아내의 정신적인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당장은 아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서울로 다시 올라오더라도 지금은 아내의 안전과 회복을 위해 아내의 소망대로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내의 고향으로 귀향하기로 결심했어요. 회사는 아내의 고향에서 제법 먼 도시에서 구했고요. 처음 경험하는 시골 생활과 장거리에 대한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출퇴근은 부담이 되긴 했지만 아내를 위해서는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시골로 내려가기 전에 아내가 한 가지 당부를 했어요. 시골로 내려가면 그 마을 사람들과 결코 가깝게 지내지 말라는 당부였죠. 그게 무슨 의미야? 마을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지 말라는 말 그대로야. 그 사람들이 아는 척해도 무슨 말을 걸어와도 그냥 무시해. 문제가 생기면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당신은 무조건 그 사람들과 친해지지 말고 있어야 해. 그래도 어떻게 그러냐고요? 돌아가신 장모님도 그렇고 당신 친척분들과도 아시는 분들인데 그리고 우리가 언제까지 저곳에서 함께 있어야 하니까요? 지낼지 모르겠지만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무시하며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귀향해서 배우고 도움을 받을 일도 많을 텐데요. 당신이 전에는 시골에서 살았다고 하지만 그런 사실조차 예전 이야기야.
그 소중한 이웃들을 왜 무시해야 한다고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웃과 사촌처럼 가까이 지내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나도 정상적인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고 싶어요. 하지만 엄마를 돌보는 동안 그들에게 직접 겪고 당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서 우리끼리 지내자고 하는 거예요. 시골 사람들은 도시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느끼기 때문에 못된 행동을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부린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그곳에는 당신이 들었던 얘기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어릴 적 그곳에서 살았던 나도 많은 고통을 겪었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우리 엄마도 그동안 그 마을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어요. 따라서 당신이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당신에게 그들을 무시하고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조언한 거예요. 그런 곳에서 자라난 나와 엄마는 이야기가 통해서 따라서 문제가 있을 때 적가 중재하여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그 사람들과 얽히지 말아야 해요. 그런데 지금의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꼭 그곳에 있을 필요는 없어요.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되지 않나요? 그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으면서 꼭 그 마을에서 지내야 하는 거죠. 저도 싫어요. 하지만 어떻게 엄마는 그 집에 남아있는 흔적들이 있으며 시골로 이사해 사람들을 만나려고 내려가고 싶어 하는 거죠. 도시에서 숨 쉴 곳 없이 지내는 것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죠. 어차피 당신은 나만 믿고 그 마을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말고 아이를 내어줄 생각이 없는 거 아니냐고 하지 마세요. 시골로 이사하기 전부터 마을 사람들에게 나를 선뜻 받아주지 않는 아내로서 보이실지도 몰라요. 솔직히 시골에서의 생활에 대해서는 뉴스나 다른 사람들의 경험담을 통해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혼란스러웠어요.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것들 전부 서로 낯선 이에 대한 경계심과 이해심 부족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낯선 이방인이 돼 마을로 들어가는 입장에서 모두 굽히고 다가가려는 태도를 보이면 마을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또한 장모님을 간병할 때와 귀향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아내가 마을 사람들에 대해 아무 말도 없었던 태도도 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내가 갑자기 왜 그런 모습을 보일까 생각해봤고 저 스스로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내가 저를 과하게 보호하려고 한다고 생각했죠. 평생 도시에서 생활해온 제가 마을에 있는 일들을 처음 경험하면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괜한 문제를 일으킬까 걱정하던 마음에 아내가 과하게 주의를 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귀향 결심 이후에는 정말 많은 상황을 상상하며 마음의 준비를 해왔어요. 처음하게 된 시골 생활에 잘 적응할 것이라 단언할 순 없었지만 마을 사람으로 스며들기 위해 노력하고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아내의 걱정에 관계없이 큰 걱정 없이 아내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나 어떤 노력을 해도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도 마을 사람들은 저를 경계하고 투명인간 취급을 했어요. 물론 처음부터 환대를 받을 것으로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 않아서 제가 마을 주민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했었지만 모든 마을 주민이 저와 마주치기만 하면 기분 나쁜 태도를 보였고 불편해하는 모습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집은 빨간 대문집으로 이사 왔어요. 어째서 오셨죠? 어서 나가주세요.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라며 이렇게 말하면서 전해드릴 선물만 받고 가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마음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됐어요.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아요. 가지고 나가주세요.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이사한 다음 날, 마을 주민들께 마을로 이사온 인사를 전하려고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가지고 찾아갔지만 인사가 끝나기도 전에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놓고 간 선물도 밖으로 던져주었어요. 길에서 마주친 마을 주민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멀리서부터 날카로운 눈빛으로 쳐다보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우리에게 재수가 없다고 말하며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면서 욕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고 지나갔습니다. 제가 상상하던 것 이상이었어요. 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했어요. 시골 텃세가 심하다는 것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멘탈이 부서진 채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신의 휴대폰도 두고 어디로 갔던 거예요?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그렇지만 왜 얼굴이 그래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제가 여기 새로 이사 왔으니까 인사를 하고 선물도 조금 드리고 싶었는데요. 시골 사람들이 거의 다 저런 건가요? 아니면 여기가 완전히 다른 특별한 곳인가요? 이야기를 끝내기도 전에 내쫓아버리고 선물을 집어던지고 인사하는 사람한테 욕을 했고 경계할 수도 있고 반응이 없을 수도 있는데도 적대감을 보여주는 건 무슨 의도인가요? 그래서 왜 내가 신경을 써서 그들에게 다가가려 했는데도 그들은 그렇게 대우했죠. 그들한테 일어날 일을 막았다는 것에 감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도 그들을 만나보고 경험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어울릴 생각은 하지 말아요.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번 더 시도해봐야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했지만 저에게 보내는 눈빛과 태도는 똑같았습니다. 그러던 중에는 나중에는 이제 막 도착한 우리에게 마을을 떠나라고 위협하려 하는 것인지 집 담벼락과 마당에 오물이 쏟아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을 사람들이 한 일이었던 것이었죠. 참을 수가 없었기에 마을 이장이 된 가장 연세가 지긋한 마을 사람이든 누구든 붙잡고 그 이유가 뭐냐고 화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제 손목을 잡으며 말리었어요. 자신이 잘 이야기해 보겠다고 했죠. 그 후 아내가 마을 사람들과 대화한 이후에는 비슷한 일이 없어졌지만 마을 사람들이 저희를 못마땅해하며 계속 시비를 걸어오는 일은 이어졌습니다. 종래 문제가 되지 않았던 토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마집을 허물어 시비를 걸었고 장모님께서 살고 있던 집이기에 불구하고 마을 발전기금을 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같이 저희 부부를 쫓아내려는 마을 사람들의 억지 요구를 알았지만 그때마다 그들의 억지 요구를 들어주며 버텨왔습니다. 아내가 아프기도 하지만 저 또한 한번 해보자는 태도로 요구에 응해왔습니다. 물론 마을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을 견디며 참는 것이 어려워질수록 그곳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함께하여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이었죠. 또한 다행히도 아내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분이 마을 근처에 계셔서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시골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윤성식이라는 사람은 자기 아내와는 오빠와 동생 사이로 어렸을 때부터 가까운 관계였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동갑내기인 고향 사람들이 모두 타지로 떠나고 남겨진 유일한 젊은 사람이었죠. 성식 씨, 감사합니다. 성식 씨가 아니었으면 며칠 동안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수리비는 수리비일지라도 공사가 조금 후에야 가능하다 해서 거의 힘들 거였어요. 돈은 어찌됐든 비용이 예상보다 많아질 뻔했어요. 여기는 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일을 스스로 처리할 줄 알아야 하고 이런 일들을 준비하고 있어야겠죠. 그렇지 않다면 나처럼 친절한 이웃들이 돕거나 해야겠네요. 정말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 그리고 이것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옳은 행동입니다. 아유, 고생하신 보답입니다. 마음 편하게 받아주세요. 괜찮아요. 해주신 만큼 제가 제일 최근에 더동 더해드릴 수 있도록요. 그리고 전 현준 씨랑 혜주가와 함께 이 마을에 남아있으면서 쓸쓸하지 않아 하기 위한 일종의 뇌물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게 불러주세요. 오랫동안 이 마을에 머무르시길 바랍니다. 아내의 고향 오빠인 성식 씨 덕분에 이것저것 도움도 받으며 정착해 나가는데 큰 문제 없이 지내고 있어요. 처음 고향으로 귀향하고 마음껏 상상했던 것처럼 진행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답답한 도시와는 다른 환경에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면서요.
지내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은 여전히 불편했지만 그런 것에도 적응이 되는 건지 점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지나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렇지 않아 하는 모습 때문인지 마을 주민들이 제게 마을을 떠나라며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한 적이 있었어요. 다음날 연휴로 일찍이 퇴근하게 된 제가 술자리를 하자는 회사 사람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새로 다니게 된 회사 사람들의 모임에 참석하기를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갔던 건 모두 아내 때문이었어요. 사실 귀향한 후에 집 정리를 하느라 마을 사람들의 텃세에 대응하느라 또 새로 다니게 된 회사에 적응하느라 아내에게 충분한 신경을 쓰지 못한 것 같아서 많이 미안했거든요. 그래서 귀향을 하고 처음으로 보내는 긴 연휴 동안은 아내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퇴근을 서두르게 되었죠. 그런데 마을로 진입하는 다리를 건너려는데 다리 앞평상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마을 사람들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뭐 저야 차 안에 있어서 따로 아는 척을 하지 않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한 마을 사람이 제 차를 가로막기 시작했고 그리고 평상에 있던 다른 마을 사람들 모두 제 차를 맞으며 오다가 운전석에 있던 제가 노려보는 것이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말한 대로 번이 걸려도 어떻게든 피하고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경계하는 눈빛을 보내던 마을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위협을 했던 것이에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또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이러한 상황에서 그래서 물었죠. 당신, 우리 마을에서 나가 여기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 모두 당신이 우리 마을을 떠나길 바라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 마을 언제까지 떠나겠다고 우리랑 약속하고 지나가. 지금 무슨 소리 하세요? 제가 이 마을에 살면서 왜 당신들 허락까지 받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내려왔을 때 그쪽들이 억지 부리면서 내놓으라는 돈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다 줬습니다. 또 이제까지는 문제 삼지 않다가 제가 내려와서 문제로 삼았던 토지 측량 문제도 제가 시세보다 5돈까지 주고 해결했잖아요. 마을 발전기금의 땅값까지 돈이란 돈은 다 받아먹고 이제 와서 나가라고 하시나요? 당신들이 누구예요? 당신들이 뭘로 내 집에서 살겠다고 하는데 나가라고 말합니까? 여기는 대한민국이라니까 다른 나라 법으로 사는 곳입니까? 이제까지 당신들의 무식한 행동도 무시하며 참으려고 했는데 나도 더는 안 되겠습니다. 당장 비켜주세요. 안 그러면 제가 당신들이 막든 막지 않든 차를 그냥 밀고 갈 겁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을 뭉개기라도 하려는 거예요? 정말 뭐 이런 새끼네요? 이 놈아, 우리도 내 놈이 멍청한 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이 놈이 우리 동네에 온 이후로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알아? 여기 있는 사람들은 평생에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 착한 사람들이야. 이 놈과 같은 범죄자 새끼가 우리 사이에서 살면서 얼마나 불안해할지 상상해봐. 게다가 내일부터 연휴가 시작되었는데 빨간 날이 많이 붙었다고 해. 먼 곳에서 사는 자식들과 손주들, 내 가족들이 올 거라고 하니까 이 놈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돼. 우리는 평생을 이 마을에서 살아왔는데 이제 왜 불안함을 느끼며 떠나야 할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안해하며 살아야 한다는 게 너의 생각이냐? 만약 그게 아니라면 우리도 위협받고 있다는 건 단순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때부터 내가 죽건 우리가 죽건 그중 하나일 거라고 하다가 이제 막 나오는 듯 했어요. 이 마을엔 법도 상식도 없는 건이자 자기들의 뜻대로 살아가던 사람조차 강제로 내쫓는다는 것이라 화가 났습니다. 이제까지 아내가 말리며 참아왔지만 저도 더는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을 사람들과의 대화가 고조되고 흥분되었죠. 그런데 제게 말을 걸던 마을 사람의 이상한 점을 느꼈어요. 저를 범죄자 취급하며 마을 사람들을 불안에 빠뜨리게 했다는데 사실 저는 그와 같은 위협이나 대응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고 억울한 것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물어봐야 했죠. 그런데 왜 사람을 범죄자 취급합니까? 내가 당신들에게 뭘 했다고요?
나는 태어나서 경찰서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교통 위반을 한 번 받은 적도 없는 사람이라고요. 아무리 사람을 내쫓고 싶다고 해도 적당히 억지를 부려야지. 왜 없는 죄까지 만들어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어요? 지금 이 상황만 봐도 당신들이 지나가겠다는 사람 맞고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일품주자 새끼가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줄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당신은 새끼 범죄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아요. 절도, 사기, 폭행, 그리고 심지어 성범죄까지 그가 몹쓸 놈이란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 해봐요. 그게 가려지냐? 정말로 미치겠네. 당신이 지금 죄 짓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허위 사실 유포하는 것도 죄예요. 그래서 어디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저가 범죄자인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제 말이 맞다면 당신은 단단히 각오하세요. 이제까지 조용히 지나왔던 일들 전부 문제 삼을 거니까요. 저는 너무 억울했었어요. 당신이 범죄자가 아닌 것을 확인시켜주고 싶어요. 인근 파출소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우선은 마을 사람들이 제 차를 가로막고 협박했다고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에게 제 사정을 이야기한 후 경찰서에 따로 연락하여 전과를 조회했어요. 결과는 당연히 전과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왔죠. 이에 가로막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옹성거리며 당황했고 경찰에게 제 전과에 대해 여러 차례 확인하면서 실수나 누락이 없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대답은 이전과와 같았으며 이제는 억지로 혹부리려고 해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 범죄자로 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제게 사과할 차례였다. 말을 섞었던 주민의 표정을 통해 들은 사실에 혼란스러워하면서도 미안해하는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면목이 없네. 아니 진짜 죄송해 해야 되겠어. 오늘의 사건도 마을에 와서 지금까지 있었던 불편하고 화나는 일들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는 생각을 갖고 제게 이렇게 사과하려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 부족할 것 같아요. 우리는 엄한 태도로 범죄자로 여겼다가 이사를 당하기도 했으니 우리가 잘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평생 갚기로 약속할게요. 아니, 정말로요. 그런데 우리가 듣게 된 얘기로 인해 오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궁금했어요. 사람들 전체가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겠지만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 가족이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거 정말 신기한 일이네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 마을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거짓 얘기로 인해 괴롭힘을 당한 것 같아요. 확인되지 않은 사실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왔다는 건데요. 왜 아무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떠넘기죠? 당사자에게 한 번도 확인하지 않고. 그리고요. 도대체 누가 그런 거짓말을 하는지 알고 싶어요. 나를 포함한 마을 사람들에게 모두 범죄자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죠? 이상한데 제 누나는 그런 얘기를 전하진 않았는데요. 결국 우리는 그 말에 속아 믿었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 가족이라고도 거짓말을 하다니 상상도 못했어. 혹시 우리로부터 모르는 점에 대해 조심하도록 경고하려던 건가요? 동생인 당신이 범죄자라는 걸 알려주려는 건가 싶었어요. 정말 믿을 수 없어. 만약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 의심이 든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잡아서 확인해보세요. 모두가 동일한 이야기를 누나로부터 들었으니 이 정도로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정말 해보라는 이야기예요. 방금까지는 범죄자로 취급했다가 이제는 바보로 취급하려는 건가요? 누나를 만들면서 잊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뭘 말하는 거야? 바로 누나가 말했던 거였으니까요. 같이 사는 누나가 마을 사람들이 뭉쳐서 온갖 소문을 돌리며 사람들을 바보로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누나가 없는데 그렇게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랬지요.
분노한 저는 주민의 옷깃을 잡으려고 하더니 뒤에 있던 다른 주민이 말리며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 총각, 왜 그런 언행을 하느냐? 정말이냐? 총각 누이인 혜주한테서 들은 얘기라고 하니까요. 제 와이프 혜주가 제 누나인데. 뭐, 아니야. 혜주는 총각이 아니라고. 뭐 이게 무슨 얘긴데요? 제 와이프니까 제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여기 온 것도 장모님이 돌아가신 뒤에요. 와이프가 오라고 해서 온 것인데 어째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건가요?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를 구분할 수 없네요. 제가 혜주 배달원은 동생이라고 알았는데요. 차를 제외하고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내가 나를 범인으로 몰아서 말한 것 외에도 다른 증언자들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 몇몇은 모두가 나를 말리며 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들은 혜주로부터 내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혜주에게서 내 이야기를 들었던 날짜와 대화 내용까지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마을 사람들의 통일된 주장을 보면 그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조금씩 알게 되어서 제가 범죄자가 아니라는 걸 금방 입을 맞출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까지 하는 이유에 대해 궁금했습니다. 제 귀에 꽂히는 대화 소리 중 마을 사람들끼리 나누는 내용에서 아,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혜주는 성식이랑 그런 사이가 아니었어야 했잖아. 보니까 둘이 맨날 붙어 다니는데 조용히 해 그냥 모르는 척하고 있어. 하프부 관계 일에 끼어들면 어쩌려고 하려고?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시시하잖아. 운명한 애랑 고향 오빠를 언급했습니다. 저는 더 모르는 내용이 있었나 봅니다. 방금 무슨 말씀하셨나요? 제 아내가 윤성식이란 분과 가까운 관계를 맺는다고 했습니까? 그건 오빠와 동생 사이의 만남이 아니라 두 분이 제가 생각하는 관계에 맞는 것이 맞습니까? 크게 입이 방정해지군요. 정말 그런데 여기 마을 사람들은 다 확실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성식이네 집이 마을에서 좀 떨어져 있어서 둘이 차주부터 다니며 서로 집도 오가며 하는 것만 알지 모르지만 지금 내가 한 말을 들려주지 못할까요? 혜주도 들려준대. 우리 이모나 친척들도 다 알고 있는 관계라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알게 된 후 얼굴을 보고 싶다. 이러한 이유로 혜주랑 윤성식 사이에 대해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약간 그렇고 알고 싶다면 지금 성식내에 가보세요. 어제 마을에 들어오다 혜주가 성식이랑 손을 잡고 그 집으로 가는 것을 보았지 아내가 있는 집에 가면서 제발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관계만은 아니기를 바랐습니다. 만약 제가 예상한 관계가 맞다면 아내를 용서하기 힘들 것 같았어요. 마을 주민들에게 들은 모든 내용이 아내의 외도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그래도 나의 오해나 착각인 것을 바랐어요. 제발 그렇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윤성식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잔뜩 긴장한 채 집 안쪽을 들여다봤지만 제 바람과 달리 집 안에서는 제 아내가 고향 오빠라는 사람과 다정한 모습으로 있었어요. 아내는 바지를 입지 않은 채 셔츠만 입고 그 남자 품에 안겨 과일을 먹여주고 있었고 두 사람은 중간중간 입맞춤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절대 오빠 동생 사이로 볼 수 없었어요. 저는 확인할 것도 없었고 아내는 저희에게 절친한 고향 오빠라고 설명했던 남자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 맞았습니다. 충격적인 광경에 순간적으로 터져나오는 비명을 겨우 참았고 혹시나 해서 몸을 숨겼어요. 그리고 끓어오르는 분노로 몸을 사시나무처럼 떨 듯했습니다. 떨게 됐어요. 제 아내는 그동안 나를 속여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우리 부부를 남매 사이로 속여 설명했고 나를 범죄자로 거짓말하여 마을 사람들로부터 고립시켰어요. 또한 마을 사람들이 이유 없이 괴롭히고 텃세를 부린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유일하게 이웃이 될 수 있고 말도 통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인 윤성식을 소개해줬죠. 나는 바보같이 그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고
내 아내와 바람을 피는 것을 아예 몰랐어요. 내 아내는 물론이고 윤성식 그 남자도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몸을 숨기고 있었죠. 박차고 나가려던 곳에서 역겨운 발음을 피하던 두 사람을 부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막무가내로 날뛰어 나가면 다음 일은 어떻게 될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무리 이 두 사람을 쳐다봐도 이혼 소송을 하게 된 이후에는 두 사람의 부정행위에 대해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죠. 그날은 두 사람이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저에게 두 사람이 부정관계에 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증언해 줄 수도 있겠지만 아내의 친척들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이들이 증언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이 아내가 그 사람과 바람을 피우는 것을. 증거가 필요했기 때문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겨우 참아내고 증거를 모으기로 결정했습니다. 다행히도 즉시 두 사람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두 사람을 더 지켜보며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집을 나서며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갑작스러운 집안일로 연휴 동안 집을 비워야 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미 제가 바보로 취급되어 대놓고 바람을 피던 두 사람이었기 때문에 만약 제가 자리를 비우면 얼마나 더 자연스럽게 느끼려고 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불륜 증거를 모으기 위해 더 쉽게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자리를 비워주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연휴가 끝난 후에도 저는 회사와 집안일을 핑계로 집을 비웠고 두 사람이 불륜의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불륜 증거가 모였다고 판단될 때 조금 더 증거를 보충하려고 아내의 고향 친구들을 찾아가 아내와 윤성식이라는 사람과의 관계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고향 친구들은 모두 제가 윤성식이라는 그 사람을 비방하자면서 말하기를 조심스러워했고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결국 제가 입으로 두 사람이 불륜 관계임을 밝힌 후에야 과거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첫사랑이었다고 했고 아내가 서울로 오기 전까지는 서로를 죽을 만큼 사랑했다고 말했습니다. 말했죠. 어렸을 때 혜주 집안 사정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혜주가 항상 집에 가는 걸 싫어했어요. 저희는 곁에 있어주긴 했지만 저희도 학생이었고 여자애들이라서 늦은 시간까지 같이 있어줄 수 없었어요. 그때마다 혜주 곁에 있어준 사람은 성식이 오빠였고요. 당연히 혜주는 성식이 오빠를 많이 의지했고 성식이 오빠도 혜주를 좋아하는 마음에 도와주고 있어서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사귀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혜주가 아버님과 서울로 올라간 뒤에 그들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마음도 멀어진 것 같아요. 또한 어머님 때문에 혜주가 고향으로 절대 내려오지 않아서요. 성식이는 오빠와 그동안 만나지 않았는데 현준 씨도 아시다시피 혜주가 서울에서 자리를 잡았다. 현준 씨를 만나면서 두 사람 간의 관계가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혜주가 어머님을 돌보러 고향집에 내려왔을 때 오빠를 만났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나서 기분이 조금 이상하다고 했지만 우리도 모르게 그 관계가 발전했나 봐요. 그날은 어머님 상황 때문에 혜주가 순간적으로 딴 생각을 할까봐 걱정돼서 혜주를 붙잡고 다른 생각하지 말라고 엄격하게 주의했거든요. 혹시 오빠와 만나려 할 때 도와줄 수 있다고 해도 도움받지 말라고 해줄게요. 예전 감정을 가져오지 말라는 주의를 받았지만 결국 그렇게 될 줄은 죄송합니다. 자기한테 더 해줘야 했던 말들이 있었는데 안에서 생긴 고향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난이 아내가 장모님을 돌보러 내려가 있는 동안 고향에서 그 사람과 다시 마주쳤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와 시골로 내려와 함께 지내자고 제안한 것일 텐데 현재 상황으로 보면 귀향은 어려울 것 같다고 전하자 층간소음과 정신적인 고통을 일으키며 그 사람을 내려보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은 제 곁에서 바람을 피우려고 했죠. 이제 일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었고 이 정도면 아내와 이혼 소송을 진행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친구들에게 자신의 관계를 묻고 다니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된 아내가 흥미롭게도 먼저 찔러보듯이 제게 물음을 해왔습니다. 요즘 내 친구들 만나고 다니며 내 과거를 캐묻는다는데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뭐하러 물어보는 거야? 라며 말했습니다. 왜 그냥 직접적으로 묻고 다니냐고 하지 않는 건지. 그러자 제 아내는 나와 오빠가 어릴 적 잠깐 사귀었던 사실을 가지고 괜한 의심을 하는 것 같다고 하며 그 일은 10년이나 지난 일인데 좋아하는 감정이 정확히 뭔지도 모르는 나이에 소꿉장난하는 것뿐이었다는 거네. 지금은 서로 아무런 감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고향 오빠와 동생 사이로 지내고 있는데 왜 그런 말을 하고 다녀요? 당신이 예전 이야기를 꺼내서 그런 소문이 도는 걸 두려워하고 있나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식이 없으면 이곳에서 살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도와주는 유일한 사람까지도 그렇게 말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게다가 시골에서 소문은 금방 퍼지니까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면 다른 사람들의 입방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말에 대한 오해가 나 있는데 두 사람 현재 감정이 없다는 거죠. 왜 이렇게 말하는 건가요? 정말로 우리라도 좋아한다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당신의 아내와 우리를 도와주는 착한 고향 오빠를 이상한 사람들로 만들고 싶지 않다면요. 아니면 당신이 그렇게 바라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 시골에서 더 이상 지내기 싫어서 일부러 문제를 일으키는 건가요? 만약 그렇게 바라신다면 그냥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이혼을 원하시는 건가요? 제 자신도 자신의 가족을 믿지 못하고 괜히 의심하는 사람에게 붙잡히고 싶지 않아요. 만약 당신이 원한다면 재산 분할이 딱딱하고 이혼하는 게 낫겠지만 더 이상 의심을 하지 못하게 강하게 나서는 건지 아니면 제게 재산 분할을 받고 이혼하는 게 목표인 건지 모르겠지만 아내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부인하면서 이혼을 먼저 언급했어요. 아마 제게 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고향 친구들을 찾아간 일이 의심의 시작이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있게 큰 소리치며 있는 아내에게 이제까지 모아온 증거를 보여주며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재촉하지 않아도 당신은 곧 이혼 소장을 받게 될 거예요. 당신 말대로 이혼하려는데 당신의 친구들을 들쑤시고 다녔으니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법정에 가서도 멋모르고 어렸을 때 좋아하던 사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두고 보죠. 이 증거들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나 보자고. 자, 이것 봐봐. 이게 10년 전 사진인가요? 너랑 그때 사람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의 모습이야. 너 아주 큰 실수했어.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의 끝까지. 바람하고 의심병 환자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할래? 이거 말고도 다른 증거들도 봐야 내가 인정하겠어. 아니면 여기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볼까? 네 노인들이 나 몰래 어떻게 했는지 물어볼래? 여기 봐. 사진들 전체는 언제부터 다 알았어? 언제까지 이혼 준비했는지 중요해. 그거 알면 뭔가 달라져? 나 다 알고 있어. 너희 여동생이 장모님을 도와오면서 그 남자와 무슨 일을 했는지도 알고 있고,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가 배반자고 남매라고 상대업자라고 거짓말해서 사람들이 나를 피하도록 만든 것도 알아. 그것들 전체 내 여동생이 그 남자와 친구가 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수를 쓴 거야. 그런데 이런 만든 괜찮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잘못했어요. 왔다 갔다 하며 속였다면 안 되었어요. 이렇게 사람을 병신으로 몰아가며 속였어도 되었을까요? 여보, 제가 잘못했어요. 부디 용서해 주세요. 내가 모두 포기하고 당신 곁을 떠날 거예요. 그러니까 부디 용서해 주지 마세요. 아니면 당신이 나를 받아들여 주신다면 나는 계속 후회하며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살겠습니다. 앞으로 당신이 죽으라고 말한다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 부디 용서해 주지 마시겠어요? 집을 잘 꾸며주는 것을 보면서 엄청난 사랑을 받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이네요. 당신의 마음을 알아주면서 모른다면 내가 법정이든 직접 찾아가든 그놈 앞에서 내가 이런 말했다고 말해줄게.
그리고 내가 미쳤냐? 널 왜 용서하고 왜 받아줘? 이제까지 너희 두년 놈들이 하는 짓 보고도 왜 참고 있었는데. 이혼 소송, 상간남 소송 승소한 뒤에 너희 두년 놈들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하려고 참았던 건데 내가 왜 용서하고 받아주겠냐고. 이후로도 아내는 장모님을 간병했던 상황을 핑계대며 잠깐의 실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충동적인 실수였다면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울 수 있었겠어요. 그 말도 안 되는 그 소리를 더 듣을 필요도 없었고 이혼하겠다는 제 결심을 생각도 없었죠.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혼 소송은 그동안의 준비가 허탈할 만큼 쉽게 진행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증거들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결혼 생활 동안 제가 보여준 아내에 대한 배려심 때문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심톱 정도로 쉽게 승소 판정을 받았죠. 상간남 소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이미 예측했던 상황이었고 간통죄처럼 처벌이 무겁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지 중요한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 벌어질 상황이 진정 제 복수였죠. 각각의 소송에서 승소를 거둔 후 해당 아내의 고향 사람들과 친구들에게 액션즈와 같이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실을 알려드리자면 두 사람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무엇을 하고 다녔는지를 명확히 드러내는 전단지를 만들어서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그 전단지에는 이혼 소송에서 사용된 증거 사진들도 공개되어 얼굴을 가려놓지 않고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두 사람으로부터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집행유예, 벌금, 손해배상 등의 처벌을 받았지만 전혀 돌아가기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즐거웠죠. 제가 처벌을 감수하고 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제 목적은 두 사람이 얼굴을 들키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인 두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무서워하길 바랐으니까요. 그리고 다행히 두 사람은 제가 바라던 대로 세상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내의 거짓말에 속아 저를 피해 다녔던 것처럼 뻔뻔한 거짓말과 불륜을 저질렀던 두 사람은 지인들이 피하려고 했죠. 이후 결국 두 사람은 서로가 가치 없이 사람들의 손가락질만 더 당할 것을 깨닫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마을 사람들을 속여오며 저질러온 세기의 불륜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게 된 거였죠. 그런데 저는 그 인간들에게 한 가지 경고하고 싶습니다. 아직 제 복수는 끝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두 사람이 각자 새로운 인연을 만나 행복한 제2의 삶을 시작하려 할 때 저는 다시 그들 앞에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게 했던 행동들을 재차 사람들에게 알려줄 거예요. 두 사람이 영원히 행복할 수 없도록 말이죠. 또한 제 복수심을 두 사람이 알고 평생 불안에 떨길 바랍니다. 이 동영상이 그들의 눈과 귀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보고 계시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란 희망을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주위에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